법무평안의 임종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법 수집 배제의 법칙이 적용되는 나머지 7가지 예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이 적용되는 7번째 예는 별건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야 될 경우에 관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사실이 횡령이에요. 횡령인데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압수물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을 딱 멈춰가지고 물론 이제 그 압수물은 들고 갈 수는 있겠죠. 바로 법원에 그 범죄 사실이 저작권법 위반인 압수영장을 신청을 해서 압수영장을 교부받아서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된 압수물을 압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법수집 배제의 법칙이 적용되는 8번째 예는 압수 시 참여권 보장에 관한 겁니다. 압수할 물건이 뭐 장부, 수첩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피의자,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같이 참여를 해서 압수를 해야 될 것이죠. 그런 경우에도 압수영장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뭐 장부 또는 수첩만 압수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압수할 물건이 전자정보인 경우, 예를 들면 휴대전화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휴대전화에 수만 개의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만 개의 파일 중에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된 것, 그리고 압수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만 압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는 필히 피의자,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보장을 하고 피의자, 피압수자, 변호인이 참여한 상황 하에서 경찰과 같이 파일을 하나하나 보면서 압수영장의 범위 내에서 압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피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된 압수물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위법수집 배제의 법칙이 적용되는 9번째 예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행범 아닌 음주운전자를 현행범 체포해서 음주 측정을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범죄 사실은 궁극적으로 음주운전이 되겠죠. 그리고 피해자한테 뭐 상해를 입혔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그 교통사고 자체 운전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전 종료 후에 40분이 지났어요. 피해자 그 근처에 앉아 있는데 경찰이 40분 후에 도착해서 피해자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 적법한 체포인가요? 음주운전 끝나고 40분이 지나면 더 이상 현행범이 아니에요. 현행범이 아닌 사람을 현행범 체포하고 그렇게 위법한 현행범 체포하에서 음주 측정을 하였을 때 그 결과물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포를 할 때는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을 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않고 한 체포는 위법한 체포이고 위법한 체포 하에서의 음주 측정 결과는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버렸어요. 근데 의식불명이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해서 병원 의사한테 요청을 해서 혈액을 채취를 해서 음주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압수영장 또는 감정허가증을 발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혈액 채취를 하고 나서 바로 압수영장 또는 감정허가증을 발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압수영장 또는 감정허가증을 발부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음주 측정 결과가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대부분 판례입니다. 위법수집 배제의 법칙과 관련된 첫 번째 예는 이미 제출물과 영장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압수를 할 때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압수영장에 의한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미 제출에 의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압수물의 적법한 소지자 또는 소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거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적법하게 그것을 소유하거나 소지하거나 보관한 자가 제출을 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형사소송법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압수물을 압수하는 2가지 방법, 즉 압수영장에 의한 방법
그리고 이미 제출해야 한 방법 두 가지 중 뭘 선호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미 제출해야 한 방법을 선호를 하겠죠. 왜냐하면 압수영장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작성하기가 귀찮아요. 그리고 검사 또는 판사가 그걸 기각할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참 이게 수사가 난망해지는 거죠. 그럴 바에야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를 설득을 해가지고 이미 제출 받는 게 수사기관 입장에서 참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제출이 실제로 이미 제출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우월적인 어떤 지위를 이용을 하거나 또는 시민의 법적 부지를 이용하는 경우, 즉 경찰관이 야 이거 줘보세요 이러면 다 줘야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적 부지거든요. 경찰관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영장이 없는데 왜 줘야 됩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경찰관 또는 검사가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 또는 시민의 법적 부지를 이용해서 실제로 임의가 아닌 상황에서 임의 제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임의 제출물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임의 동행, 임의 제출 다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 고지 의무입니다. 임의 제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고지를 해야 되겠죠. 이거 당신 임의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고지를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 제출 하시겠습니까? 그때 임의 제출 했을 때 이게 임의 제출물이 되겠죠. 이렇게 고지를 안 하면 일반인들은 수사기관이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피해 압수자가 임의로 제출했다라는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가 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경찰이 압수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물건을 1에서 10까지 압수를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1에서 10까지 압수물은 압수영장의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거 돌려줍니다. 압수 안 했습니다. 이러면서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고 나서 다시 한번 제출해보세요. 임의로. 그러면 피의자는 금도 나고 경찰이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제출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임의 제출입니까? 이거는 임의 제출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제출한 1에서 10까지의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임의 제출과 관련된 최근의 대부분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안이 뭐냐면 2014년도에 피고인이 피해자 1의 동의 없이 피해자 1의 성기를 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1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서 경찰에 임의 제출을 하는 거죠. 자, 이게 2014년 사건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피해자 1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쭉 이래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피고인 참여권 보장을 안 하고 그냥 보기 시작합니다. 쭉 이래 보니까 뭐가 있냐면 2013년도에 잠든 피해자 2, 3의 성기를 찍은 동영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를 CD에 담아요. 그리고 즉시 법원에 압수영장을 신청을 해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서 CD를 압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에서 2014년 사건, 즉 피해자 1의 성기가 찍힌 사진, 그 사진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2013년 사건, 즉 경찰이 피해자 1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견한 피해자 2, 3의 성기가 촬영된 동영상, 이것을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은 뭐라고 판시를 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압수영장 발부받아서 압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전자정보를 임의 제출할 경우에도 범죄 혐의 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압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임의 제출자가 피의자가 아니고 피해자 등 제3자인 경우에는 더욱더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한번 봅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한 사람은 피고인입니까? 아니면 피해자 1입니까? 피해자 1이잖아요. 피고인이 아니잖아요. 피해자 1이 피고인 휴대전화 들고 경찰에 이미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피해자 1은 뭘 당했어요? 2014년 사건을 당한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피고인이 자신의 전자정보를 제출한 게 아니고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전자정보를 이미 제출했을 경우에는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피해자 1이 전자정보를 제출했는데 이거는 2014년에 관한 그만 제출을 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2013년에 관한, 즉 피해자 2, 3에 관한 전자정보는 피해자 1이 이미 제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 사건, 즉 피해자 2, 3의 성기를 찍은 동영상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대법원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대법원 판시를 잘 보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 1이 아닌 피고인 스스로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을 했다고 한다면 2014년 사건뿐만이 아니고 2013년 사건 관련된 동영상 자체도 증거 능력이 부여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제출은 이미 제출물의 적법한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제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엉뚱한 사람이 제출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식당에 이렇게 놓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 슉 가져와가지고 경찰한테 이미 제출했다. 이미 제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제출은 이미 제출물의 적법한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만이 이미 제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피해자가 그 쇠파이프를 들고 간 겁니다. 들고 경찰에 그냥 자기가 이미 제출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 피해자는 말이에요, 이 쇠파이프의 적법한 소유자입니까? 소지자입니까? 보관자입니까? 그죠?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제출한 쇠파이프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위법 수집 배제의 법칙이 적용된 11번째 예는 기소 후에 압수수색에 관한 겁니다. 기소가 되면 재판부가 정해지잖아요. 이게 수소법원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소가 돼서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검사가 피고인 집을 압수수색을 하고 싶으면 제1형사부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검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가 아니고 그냥 밖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냥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가지고 발부받아서 피고인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 그럼 이 컴퓨터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소 후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소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법수집 배제의 법칙이 적용된 12번째 예는 국가기관의 감청, 녹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피의자 A가 간첩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피의자 A의 휴대전화를 쭉 감청을 하면 피의자 A가 간첩하고 접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A가 간첩하고 접선할 때 한 그 통화 녹음 내역, 이거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수사기관이 아무런 제재 없이 모든 국민의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합법적으로 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돼요. 엄격한 조건 하에서 발부된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함부로 시민의 휴대전화 등을 감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 감청의 결과물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B를 시켜요. A가 간첩 혐의를 받고 있어요. B를 시켜가지고 A하고 통화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첩 혐의와 관련돼서 막 통화를 하는 거죠. 그걸 녹음을 하는 거죠. 근데 B는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B는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이거는 B가 합법적으로 A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영장이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B로 하여금 통화를 하게 한 것은 경찰이잖아요. 수사기관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A와 B가 통화한 내용이 녹음된 녹음 파일은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위법 수집 배제의 법칙이 적용되는 13번째 예는 수사기관의 비밀 촬영과 관련된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경찰이 투시 카메라로 피의자의 집 안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니까 대마를 재배하고 있어요. 이를 촬영했다. 이 촬영물 증거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세 가지 요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만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현재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범행 직후라는 거죠. 한마디로 현재 범행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인 거죠. 지나고 나면 증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증거 보존의 필요성 또는 긴급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에 그 촬영물은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A가 간첩하고 접선하는 장면, 이걸 촬영을 했을 경우 이거는 증거 능력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 무인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가속 촬영하는 무인 카메라로 촬영된 CCTV 화면, 이런 걸 증거 능력이 당연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 예인데 경찰이 적외선 카메라, 투시 카메라죠, 그죠? 피의자의 집을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하다 보니까 피의자가 마리화나를 재배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촬영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는데 연방대법원은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투시 카메라는 일반적인 촬영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이상 투시 카메라로 촬영한 촬영물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